네, 안녕하세요. 9월 수출이 굉장히 이상한, 좋은 의미에서 굉장히 이상한 감격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은 탈중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나 디리스킹, 탈중국이 우리한테는 정말 축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초순부터 무역 흑자예요. 이게 없는 일입니다. 지금 9월 1일에서 10일까지가 수출이 186억, 수입이 184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24.6% 증가했고 수지가 2억 달러 흑자입니다. 보통 이제 그 한국 그 수출 패턴이요. 초중순의 적자를 보고 하순에 뒤집는, 그러니까 초중순 적자, 하순 뒤집기 패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24년 오른쪽 거 보면 당월 9월 1일 그 다음에 9월 10일 이게 185억, 186억 달러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전월은 154억 달러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도 엄청 튄 거예요. 9월에. 그리고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는 24.6% 튀었습니다. 수입은 183억, 184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가 흑자가 2억 2천 정도 되고 벌써 이제 올해 들어서 무역수지 이제 그 흑자가 올해 들어서 지금 100만 달러니까 100만 1000억, 10억, 300억 달러가 지금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거죠 벌써. 그러니까 여기에 무역 아닌 다른 쪽에 또 흑자하면 전체 경상수지 흑자 올해 지금 8월 말까지 한 600억 달러 될 겁니다. 굉장히 커요 지금 올해. 통화안정증권 내놔야 되는 것 같은데 원래는 환율이 엄청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환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자율 차이 때문에 한 2%포인트 차이 나죠 거의. 그것 때문에 환가치가 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죠.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에서 20일 사이는 적자고요. 21일에서 월말까지 그걸 뒤집어서 그 달 전체로 보면 흑자가 나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수입은 1일에서 31일까지 고르게 분포하는데 수출은 월말에 집중합니다. 왜 수출이 월말에 집중하냐? 404, 40 패턴이라고 제가 이름을 다뤘는데 전체 수출의 40%대를 차지하는 4대 품목, 반도체, 석유 제품, 철강 제품, 승용차의 40%대가 월말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왜 월말에 집중되냐? 여긴 수요처가 그 하순 출하를 요구를 한대요. 석유 제품은 왜 월말에 집중되냐? 공장 안에 제품 창고에 저장시켰다가 출고시키는 사이클. 이게 보통 이제 사일로 같은 거 쓰잖아요. 저장 탱크. 석유 제품들이 그게 뭐 나프타가 됐건 무슨 폴리에틸렌 종류 뭐 이런 거 됐건 간에 이 저장 출고 사이클이 이 출고 쪽이 하순에 되는 모양이에요. 철강은 뭐냐? 실온에는 아웃바운드 운송편 이게 대형 선반인데 이거를 통째로 사용하기 위해서 몰아가지고 이 하순 쪽에 수출을 하는 모양이에요. 자동차가 굴러 들어갔다 굴러 나오는 그 특수 그 운송 그 선박을 롤오선이라 그러는데 이게 롤온 롤오프 그러니까 굴러 들어가고 굴러 들어가서 타서 굴러 들어가서 내린다 이런 뜻이겠죠. 롤온 롤오프 롤선 롤오선 이거가 이제 전용 운송선인데 이것의 아웃바운드 스케줄이 월말 집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월말 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수출의 40% 대역을 차지하는 이 4대 분야가 그 4대 분야의 40%가 월말에 집중되니까 우리 그 수출 통계 패턴을 보면 1일에서 20일 사이는 뭐 30억 달러, 40억 달러 적자 나다가 하순에 그냥 확 뒤집어 갖고 그 달 전체를 보면 뭐 30억 달러, 40억 달러 흑자가 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1일에서 10일 사이에 적자커녕은 2억 달러 흑자예요.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1일에서 10일 사이가 한 20억 달러 적자 나야 되는데 차가 뭐 한 22억 달러 차 난 거죠. 좀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런 거야? 그 이제 구체적인 현상을 좀 짚어보기 전에 먼저 세net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net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유를 좀 짐작을 해보면 이게 이제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은 몇 가지 있어요. 그냥 세세한 원인을 따지면 일단 조업일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일에서 10일 사이에 휴일이라고 해봐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8일 동안이 조업일이에요. 수출은 조업일수랑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업일 평균을 따지면은 그러니까 조업일 하루당 얼마 나갔냐로 따지면은 증가율은 24.6%가 아니라 16.3%입니다.
그러니까 조빌수가 많아가지고 수출이 많이 잡힌 거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또 시즌도 좀 있겠죠. 중순에 추석이 오니까 추석 전에 좀 실현해달라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순 수출이 초순으로 땡겨진 부분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혹시 다양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 잡혔던 무기 같은 거. 무기는 이제 계약을 하고 돈이 꼽히는 거는 경상수지에 잡히는 거고요. 경상수지가 통장 베이스니까. 수출은 통관이에요. 뭐 벌써 뭐 수출 다 저기 뭐 계약했다 뭐 다 떠들은 뭐 1년 전에 떠들은 게 통관 기준으로는 9월 달에 수출이 잡혔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월말에 몰리지 않는 품목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처음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상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한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한 5개월, 1년 두고 봐야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난다면 야 이거 뭔가 체질이 바뀐 거야 라고 이제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데 저는 체질이 바뀌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저는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 배경은 한국 경제의 질적 변화가 있는 거고 왜 그런 변화가 있냐? 차이나 디리스킹 때문이다. 탈중국.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이 진행이 되니까 그 대안이 어디냐?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대안이 한국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여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빅픽처를 보자 이거죠. 빅픽처는 결국 뭐냐면 차이나 디리스킹 효과가 이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중국 제약회사에 대한 CDMO 전면 규제 움직임이 있거든요. 지금 미 의회가. 그럼 이제 한국 제약바이오는 이건 뭐 초대형 대박을 맞는 거죠. CDMO라는 거는 Contract Developmen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을 뜻합니다. 이게 왜 한국이 거의 유일한 대안인 게 이게 한 4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 일단 기술과 품질과 가격은 당연히 갖춰야 돼요. 근데 이제 인도 같은 데가 여기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기술이 울퍽질퍽 해버리면 이게 빠지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신용이 있어야 돼요. 남이랑 어떤 그 계약을 맺고서 이렇게 위탁 생산을 해주거나 같이 공동 개발을 해주는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배신을 때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적자산권이나 영업비밀을 지켜줘야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술, 품질, 가격되고 신용이 되는 그런 나라가 어디야? 딱 보면은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이 이게 대박으로 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사례죠. 하나의 그 차이나 디리스킹, 그 탈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면서 한국이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무기도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미중 갈등이 저렇게 심하지 않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안 벌였으면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대안은 한국이야. 대안은 한국이 제일 나아.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갑자기 세계 서방 겸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으로 지금 그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의 자충수 자살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중 대립이 있거나 이제 이런 건데 중국의 자충수 자살골은 둘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군사 지정학적 차원의 자충수 자살골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군사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그렇게 갈등이 심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풀 건 풀어야 되는데 내부도 이게 죽을 꾀를 계속 내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 지정학적 자충수 자살골은 한 6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뜯어 말리고 러시아와 거리를 뒀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러시아와 무한 파트너십, 리미틀레스 프렌십, 리미틀레스 파트너십을 표방을 하고 그리고 이중 목적 부품을 대량 공급하고 러시아 에너지를 대량 공급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러시아에 직접적 무기 부품을 공급을 해주고 뭐 이런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유럽은 완전히 반중으로 가는 거죠. 러시아의 오너는 중국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유럽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가 중국을 뒤에 업고 유럽을 위협하고 있어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 아주 패착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북한의 핵미사일 제어에 적극 협조했어요. 아무리
원래 자기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서 몰리면 뒤로 후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략적으로라도. 근데 계속 북한을 두둔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황당한 게 러시아가 이제 중국에 이제 꼬북 노릇을 하다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 북한에 숟가락 좀 꼽을 거야 하고 이제 말하자면 행패를 부리는 상태죠. 앞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러시아랑 경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대만, 필리핀을 위협하지 말았어야죠. 이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에 몰리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대만 침공 위협 계속 강화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 매일 필리핀이랑 충돌하고 있고. 그래서 2019년에 그 홍콩 본토화 그런 거 하지 말았어야지. 지금 몰리고 있으니까. 몰릴 때는 소나기는 일단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홍콩을 본토화 시켜가지고, 홍콩이라는 게 결국 존재가 어떤 존재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서방에 대한 중국의 숨구멍이에요. 그 숨구멍을 스스로 닫아 걸은 거죠. 세계적 석학 스티븐 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련이 개혁 개방에 실패한 것은 홍콩이 없었기 때문이다. 홍콩이라는 그 도시가 서방과의 개방 통로고, 그걸 통해서 대만 자본, 타이샹 자본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일본 자본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서방 자본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중국에. 그 숨구멍을 스스로 닫아 걸은 거죠. 인도와 충돌하지 말았어야죠. 인도와 충돌해서 뭐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얻는 것 없이 인도를 철천지 원수로 만들었잖아요. 거기다 더 웃기는 게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그 공산 중국, 중공을 제일 먼저 인정한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인도의 네루가 뺐다가 하니까. 여섯 번째, 이란을 지원했죠. 그래서 이란 에너지 수출의 90%가 중국행입니다. 저는 대충 봐도 한 이런 6가지의 군사지정학적 자충수예요. 자살골이에요. 이거는. 지금 미국이 투자와 금융과 첨단 기술을 닫아걸면서 차이나 디리스킹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소나기를 잠깐 피해야 될 거 아니야. 처마 밑에 기어 들어가서. 그런데 이렇게 도발적인 군사지정학적 행보를 계속하니까 이건 자충수 자살골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덕을 보는 거지. 우리가 그 중국에 의해서 저질러진 기회, 빈틈, 그 문제점, 거길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덕을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시에시에, 다른 의미에서 시에시에입니다. 뭐 이재명 선수가 말이 많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군사지정학적으로 자살골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첨단 기술 닫아걸고, 금융 닫아걸고, 투자 닫아걸고, 그러니까 첨단 분야에 대해서. 일반 분야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제를 좀 제대로 풀으려고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산당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산당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거 살벌한 짓을 하는 거지. 예, 살벌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첩법,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적으로 규정하고, 뭐 그게 컨설팅 회사든 뭐 금융 회사든 뭐 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회사 직원들 마음대로 그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잡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 민부 파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0년 8월에 3홍선 정책은 이건 막무가내 부동산 죽이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 때려잡기죠. 2020년 잭 마의 엔트그룹의 뉴욕 상장, 사상 최대 상장 그거 가로막았죠. 너희 그런데 가지 마.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과 별도로 구별되는 그런 파워센터가 생기는 게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2021년에 디디추싱, 이게 이제 중국판 우버죠. 중국판 우버인데 이거는 뉴욕에 상장돼 있던 애를 빼다가 홍콩 증시인가 샹하이 증시를 밀어넣었죠. 멀쩡하게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걸 자진상폐시켜서, 주식회사가 자진상폐돼. 미친 짓이죠. 이거 기업가 때려잡기죠. 그 다음에 이쯤 되면 이제 어떤 그 좀 마음을 내려놓고 민간주도 시장 중심 개혁을 가야 되는데 그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거죠. 당치 경제. 이건 관치 경제도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인민은행 뭐 이런 데 전부 원래는 행장 그 최고 사령탑이
전문가하고 당에서 파견한 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쌍두마차인데 지금은 다 당에서 파견하잖아. 그러니까 당치 경제예요 지금 완전히. 그 다음에 각 기업, 각 조직에 있는 당세포 조직, 그게 이제 그 대표이사보다 더 파워가 세잖아요 지금은. 당치 경제죠. 그 다음에 국영기업 중심이죠. SOE, State Owned Enterprise.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설정한 소위 전략부문에 초집중하죠. 거기에 돈 풀고 거기에 지원 강화해주고 그 분야를 자기들이 말할 때 그걸 신품질 생산력이라고 표현합니다. New Quality Productive Power. 그러니까 시진핑 용어로. 그게 뭐 이제 반도체가 됐던 뭐 2차 전지가 됐던 뭐 전기차가 됐던 그런 영역들이죠.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시장과 상관없이 공산당이 국가 기구를 장악을 해서 그렇게 막 투자를 하고 경제를 전체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들 지금. 우리는 그걸 1979년도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야 이제 경제가 이 정도 됐으니까 도저히 이제 정부가 이렇게 관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해서 마음을 비우셨다고. 그리고 그 마음 비운 거를 전두환 대통령이 고스란히 이어받아 가지고 김재익 수석 강경식 재무장관 팀 데리고 이어받아서 끌고 가서 80년대 중반에 88 올림픽 할 무렵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그 트랙에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우린 79년도에 했던 개혁인데 얘들은 우리가 79년도에 했던 그 개혁 방향, 박정희 대통령이 79년도 1월, 2월에 했던 그 개혁 방향, 그 경제개혁원 그 고급 브레인들이 신현악 아래에 있는 강경식, 박유광, 김재익 이런 브레인들이 코리아나 호텔, 조선일보 지금 있던 거기에다가 그 방 잡고서 기획했던 그 안정화 정책, 시장 중심 정책, 민간 주도 중심 정책 이 개혁 방향을 우리 79년도에 했는데 그러니까 몇 년 전이야?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우리는 그러니까 45년 전에 한 개혁이에요. 근데 이거를 얘들은 우리 45년 전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더 덩치가 크고 훨씬 더 힘이 넘치는 그 거대한 몸집을 갖고 거꾸로 방향을 더 틀어갖고 원래 거꾸로였는데 더 완전히 거꾸로 틀어서 빠꾸오라이를 막 하고 있으니 이거는 완전히 자충수 자살거리죠. 지금 그래프는 제가 보여드렸죠. 외국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순유입을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30% 수준도 안 돼요. 올해 이제 여기 2023년에 330억 달러, 네, 330억 달러, 한 우리 돈으로 한 40조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이렇게 되냐? 대한민국은 원래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를 컨트롤했죠. 그래서 대기업을 성장시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관을 끌어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직접 투자에 대해서 제한을 무자격을 했죠 우리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이 외국인 직접 투자하는 기업을 해놓고 그걸 안에서부터 공산당 조직이 못 살게 굴어서 갉아먹든지 아무튼 직접 투자를 해놓고 안에서부터 털어먹는 방식. 그 직접 투자를 해놓으면 그래도 겉은 일단 상당히 돌아가니까 일정 기간은 그렇게 해서 국영기업이나 다른 기업이 좀 보고 배우라고 하고 거기서 기술도 빼고 뭐 지재권도 빼고 뭐 이런 식의 게임을 해오던 애들이라고 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 게임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런데 뭐 워낙에 이렇게 닦아 세워버리니까 예전 직접 투자 수준의 30% 25%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 순유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용어로 치면 해외 자산 투자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 외국인 직접 투자하고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유입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EU가 최근에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중국에서의 유럽 기업 활동에 대한 정책 검토 2024-2025 European Business in China Position Paper라는 요 사진에 있는 요 거의 한 170, 80페이지 되는 보고서일 겁니다. 뭐 결론은 중국은 안 된다. 이거 공급망 사슬에서 탈중국 해야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부터도 전통적 문제점이 많다. 환경 오염이라든지 당치 경제의 그러니까 국가와 당에 의한 그 규제와 간섭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문제가 더 악화된 게 이게 일단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국내 시장 보고서 뭐 비즈니스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버 캐파시티로 과당 경쟁이 일어나서 뭐 먹을 게 없다. 돈 먹을 게. 그래서 결론은 중국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EU의 최종 지금 보고서입니다. 따끈따끈한. 그래서 여기에 그 나오는 구절을 보면 사업 리스크가
기대 수익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기업 경영층과 그리고 주주 사이에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이루기 시작했다. 뭐 얘기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방 빼고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좀 거꾸로 가는 나라들이 가끔 있죠. 거꾸로 가는 나라가 독일이죠. 독일이 왜 이 탈중국의 수혜를 못 보냐. 뭐 폭스바겐 보면 정확하죠. 독일 내 공장은 문 닫고 중국 공장엔 돈 더 박았다고요.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80도 다른 행보를 보여요. 대기업 폭스바겐, 바스프 화학회사 뭐 이런 데들은 중국에 몰빵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멘스도 그럴 겁니다. 중견 중소기업은 중국으로부터 탈출하고 있어요. 이런 대기업이 이끌어주지 않는 중견 중소기업만이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를 나간다, 인도를 나간다, 멕시코를 나간다고 했을 때 힘을 많이 받겠어요? 돈을 벌더라도 어떤 큰 흐름은 못 만들어내죠. 탈중 창날은 못 만들어내요. 중견 기업만 갖고는, 중견 중소기업만 갖고는. 또 이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이 차이나 뉴리스킹 탈중 그 흐름 속에서 제일 맛있는 빵덩어리를 뜯어내는 그런 일은 중견 중소기업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독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도 이 차이나 디리스킹 게임에서 크게 재미를 우리보다 못 봅니다. 이거 왜 안 되냐?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일본 잘 모르지만 중국 안에서든 세계 시장에서든 창날 역할을 하고 차고 나갈 대기업이 별로 안 보여.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가 그래도 제일 큰데 뭐 기계, 뭐 옛날에 그 기세에 비하면 기세가 많이 줄어들어 있다고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글로벌 경쟁력이 위축되면서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리쇼어링, 일본으로 회귀 현상이 시작됐어요. 바깥에서 경쟁 보대껴서 못 해먹겠다. 그래도 국내 시장이고 애국 마케팅 할 수 있으니까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에서 생산하자. 그래서 일본이 의외로 리쇼어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엔화 약세 때문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엔화 약세 때문에. 그래서 뭐 일본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쭉 빠져나와서 지금까지 빠져나온 기업들 보면 일본제철, 카토 이게 이제 합작 투자하다가 지분 정리하고 빠져나온 데들이에요. 시세이도, 캐논, 소니, 도시바, 니콘, 야후 무슨 서비스 같은 게 있나 봐요. OKI, 스즈키, 니토덴코 뭐 별들이 많아. 별 기업들이 무수히 많이 쓸 수 있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포춘지의 기사인데 일본 회사들이 그전에는 중국에 대한 최대의 투자자들이었는데 지금은 비새는 아니 물 새서 들어오는 보트에서 지금 물 퍼내기 바쁘다. Now they are bailing. 물 퍼내고 자기 앞가림 어떻게 해볼까, 파산 어떻게 면해볼까, 이거 바쁘단 소리예요. 예. Japanese companies used to be the biggest investors in China. 그러니까 일본계 기업이 그전에는 중국에 대한 최대 투자 회사들이었다. Now they are bailing. 지금은 깔아앉는 배에서 물 퍼내기에 바쁘고 있다. 제가 일본에 대해서 약 오른 거 백모식 반일 리스트에 보면 1972년인가 73년에 다나카 수상일 때 중공과 그 관계 정상화를 한 거의 첫 나라잖아요. 서방에서. 우린 그 중공과 또 공산권과의 대립에서 우리는 사냐 죽냐 하고 있을 때 일본은 그냥 튀어들어가서 그러니까 72년일 겁니다. 예, 그게 그 닉슨 방문 직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국교를 맺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비즈니스 하기 20년 전부터 일본은 중국 비즈니스를 해왔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었죠 한때.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그 침몰하는 배에서 물 빼내기 바쁘다. 이 베일링이 그런 뜻이거든요. 예. 예, 참,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참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 지금 거론되는 회사들이 전부 지금 그 투자했다가 예,
직접 투자했거나 아니면 합작 투자했다가 다 발 빼거나 발 빼고 있거나 뭐 그런 회사들 뭐 꼽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일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한국형 탈죽은 뭐냐. 일단 대중 수출에서 수입국인 중국에 대해서 수출국인 한국이 갑이 돼야 돼. 그게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탈중 제조업 기지를 글로벌 사우스 다른 후진국에 개척해야 돼요. 그게 그 게임을 한국이 주도하면, 그렇게 되면 한국이 이 전 세계적인 이 그 차이나 디리스킹 흐름의 최대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지금 보면 수출 의존도가 우리가 계속 하락해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19%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1위냐 중국이 1위냐 가지고 엎치락뒤치락하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한 15%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라고 꿈을 꿔봅니다. 그리고 EU는 지금 한 10% 되는데, 좀 10% 11% 되는데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19대 11이거든요. 중국과 EU가. 이게 15대 15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꿔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더 강화돼야죠. 지금도 엄청 강화돼 있죠. 중국이 뭐 한국에서 수입하고 싶어서 수입하나? 아니죠. 한국 반도체 안 쓰면 안 되니까 수입하는 거고, 한국의 그 말하자면 기소부장, 기계 소재, 부품 뭐 이런 거 장치, 한국의 기소부장을 안 쓰면 안 되니까 수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기소부장, 반도체, 기계, 소재, 부품, 장치. 네. 근데 그게 더 강화돼야 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니들이 무슨 뭐 우리가 뭐 최대 교역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한국 고생할 줄 아세요? 이런 개소리 못하게, 싱하이밍의 그 총독 노릇 못하게 돼야죠. 이미 못하니까 싱하이밍이 바뀐 거겠죠. 이재명 아저씨 참 섭섭해서 웃잤을까. 싱하이밍 총독 모시고 그렇게 그 싱하이밍 총독께서 기자회견 할 때 배석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유 눈물겹겠네. 예, 중국으로 이민 가세요. 중국 공산당 입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서 탈중 제조업 기지를 개발해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 이거 제일 잘 해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독일과 같이, 독일처럼 뭐 이제 그 중견 중소기업만 쫙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삼성이라든지, 베트남 보면 삼성이 창날 역할하고 있잖아요. 또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아니면은 2차 전지 회사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이런 데를 창날을 삼아서, 아니면 폴란드에 나가는 뭐 무기 회사라든지 이런 데를 창날을 삼아서 중견 중소기업이 같이 쫙 따라 나가는 그런 방식이 돼야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그 추석 연휴 잘 지내시고 충분히 쉬시고, 저는 월요일 날 또 잠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